자, 이번 시간은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해서 행비 제한입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비 제한. 자, 여러분 교재 한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면은 258페이지고요. 네, 큰 2번에 봐요. 258페이지 큰 2번에 보면은 용도 구역의 권한자와 목적 비교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거기 보면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은 국토교통 장관. 그 다음에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비 제한은 개특법을 적용한다.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외웠던 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비 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비 제한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도녹법,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비 제한,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법, 국토교육부에서 직접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비 제한도 이법, 국토교육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 아래쪽에 하단에 보면 빈 공간이 있죠. 그 빈 공간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비 제한입니다.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화가 진행되면은 이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결정고시하게 되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이제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결정고시된 이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행비제한에 관한 사항은 행비제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지 않고요. 이법, 국토교육법, 이 법과 그 시행령에서 국토교육법, 이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게 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비 제한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O 몇 X입니까? X. 따로 법률로 정하지 않고 이법, 국토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음과 같이. 이 자체를 외워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시계. 이거 자체를 통째로 그냥 익숙하게 외워버려야 돼, 이걸. 세 개.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이 결정고시된 이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금지되는 거 맞죠?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금지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유보됩니다. 유보. 그럼 아까 만약에 시가와 유보 기간, 시가와 유보 기간이 17년이면은 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된 이 토지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17년 동안 유보 기간 동안 유보가 되는 거야.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세 가지 뭐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O와 X로 답을 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에서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이 유보된다. O 몇 X입니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이 유보된다. O X? 오잖아.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유보되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 도시개발 사업도 유보되는 거라.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이 유보된다는 뜻이잖아. 너 도시군 계획 사업의 종류를 모르면은 이제 기본이 안 되면 이제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유보된다는 것은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의미잖아요. 언제 되죠?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서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적 요청이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준 도시군 계획 사업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야. 이 자체를 통째로 외우고 있어야 돼, 항상. 시가와 조정구역이 결정고시된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금지되나
국방상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 3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외워야 된다니까. 이걸요. 이거 얼마 몇 개 된다고 이거 통째로 외워야 통째. 도시군계획 사업시행 유보. 국방상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 예외적으로 허용. 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것만. 됐죠? 도시군계획 사업은 그렇고요.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이고 비도시군계획 사업이에요. 비도시군계획 사업이죠. 비도시군계획 사업.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일정한 개발행위는 허가 사항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법정된 것, 법에 정해진 것, 허가 사항으로 법정된 것,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법으로 정해진 것, 법정된 것을 관할 시청군청에 가서 개발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거야. 맞죠? 어디 가서 허가 받죠? 시청군청에 가서. 여기서 제가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야. 신고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법에 있다고 했다고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신고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 중에서 무슨 개발행위는 신고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리는 거잖아. 신고 사항이 법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경미하다고 허가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임의 사항이 법상 있다 없다? 없다. 신고상 임의 사항이 없다. 그럼 문제 다 푸는 거잖아. 그럼 문제 물어볼게요. 이때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대상이 A4 용지 2장 분량인데 그걸 안 외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문제 낼게요.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하여 기존의 주택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증축은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증축이니까 경미하잖아.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증축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O 묻겠습니까? X. 내용을 몰라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임의사항이 없으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면 틀린 거잖아. 답을 그렇게 찾는 거라고. A4 용지 2페이지 허가 대상을 외우는 게 아니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마을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마을 해관의 설치는 신고로 할 수 있다. O 묻겠습니까? X는 신고 대상 아니죠?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마을 해관도 허가 사항이에요. 허가 사항만 법에 규정되기 때문에. 단 허가 사항 중 일정한 개발행위는 허가 신청 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허가 거부 사항이 있는 게 특징이잖아. 그러니까 봐요. 나중에 교재 기본서를 보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하나의 제도로 이렇게 빨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강의를 듣고 교재를 보면 순식간에 복습이 가능한 거죠. 잊어버리는 상태에서 보면 오래 걸리는 거고. 그것은 학문을 연구할 때는 오래 보는 게 좋은데 객관식 시험은 짧게 간단하게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올바른 학습 방법이라는 거죠. 오케이. 지금까지 시가와 조정구역이었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하겠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봐주세요. 용도구역은 어디죠? 서울입니까? 인천입니까? 인천. 여기는 인천시 녹지지역. 녹지지역 위에 지정되는 용도구역이 뭐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조용공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맞죠? 수산자원보호구역 맞죠? 서울입니다. 삼성도 한전부지는 무엇이 되는 거죠? 해당 지역의 개발 입지. 무슨 입지? 개발 입지.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몫을 지정하는 용도 구역이죠.
여러분, 개발자원구역 누가 지정했죠? 국장. 도시정연공원구역?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가와조정구역은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된 것은 국장. 수단조건보호구역은 회장.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군관리구역의 결정권자. 교재 결정권자 동그라미 하세요. 이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기업권의 결정권자는 그렇게 딱 시작하고 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결정권자 동그라미 빨리. 결정권자는 그 다음에 지정목적,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목적, 잠깐만. 아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뭐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뭐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내용을 책장 넘겨봐요. 책장 넘기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내용이 나옵니까? 니은번에 나와 있죠? 니은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내용을 보면은 니은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동그라미에서 용도, 종류, 규모. 우리 앞 시간에 했잖아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를 완화해 주잖아. 그러면은 여기 삼성동 한전부지를 10조에 매입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적에다가 업무용도의 빌딩 지을 수 있죠. 숙박시설 지을 수 있죠. 세계적인 특일급 호텔. 판매시설, 백화점 지을 수 있죠. 문화, 전시, 컨벤션 할 수 있죠. 위락시설, 카지노 영업장 등 들어갈 수 있죠. 도시적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목적,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목적, 빨리 오세요. 도시적에서 복합적인 토지용 정진 미칠 것이고, 처음에 있습니다. 앞에 돌아오세요. 256페이지에 결정권자 뒤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목적, 빨리 밑줄 끄면서 이거요. 도시적에서 복합적인 토지용 정진. 여기 한번 보세요. 삼성동 한전부지니까 여기 봐요.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입니까?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에서. 이 그림을 왜 그런지 알겠죠? 위치를 안 하는 거예요. 도시지역이잖아. 시가와초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수산자원의 보호 유성이 필요한 공유수면과 그 인접된 토지에서 법에 맞도록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 정진. 왜요? 복합이니까 업무용도,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위락시설 다 들어가니까 복합적인 토지용 정진 맞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도시 정비가 촉진될 수 있죠. 도시 정비 촉진. 이를 통해서 지역 거점 육성, 지역 거점 육성 세 개가 목적이에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 정진, 도시 정비 촉진, 지역 거점 육성을 목적으로 다음에 나간 지역 전부나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결정권자가. 지정 대상 나와 있죠? 지정 대상 중요한 거 동그라미 하세요. A, C, E 그리고 D. 다구나 다. 특히 A, C, D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D가 뭐죠? 노후 분리한 것처럼 일정한 주거지역과 상업지가 아니고 공업지역. 상업지역에 넘어가죠 또. C는 왜 중요하죠? 2개 이상이 아니고 몇 개? 3개 이상, 2개 이상으로 시험 나왔다니까.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지부터 1km가 아니고 10km로 시험 나오잖아. 10km입니까? 1km입니까? 1km. 잘 안 보입니다. 시험지 받으면. 10인지 1인지, 2개인지 3개인지 보이겠어. 잘 안 보이죠. 1번이 왜, A가 왜 중요하죠? 도시군 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니고 뭐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잖아. 관리 계획 쓰면 틀리잖아. 또. 조심해야 될 거. A, AC, ACD 이런 거 중요하죠.
이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서 밑줄 거요.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H는 근린 생활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근린 생활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F하고 G가 추가된 거예요. 도시 첨단 산업단지 밑줄적,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행구역 밑줄적 등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수립하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포함되는 내용 A, B, C 정도를 묶어서 이게 뭐죠? 내용이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를 완화해 줍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풀어줍니다. 기반실 확보까지 줄 거면 되겠죠. 근데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등은 포함돼야 하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없죠. 또 뭐가 없다고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잖아.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D각번입니다. D각번. D각번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설명 드려야 되는데. 설명 듣고 같이 읽어요. 설명 들어주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용도별 종류가 늘어나는 거라. 그래서 아까 업무, 숙박, 위락, 백화점 판매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거 누가 샀죠? 현대에서. 얼마 주고 샀죠? 10조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자산 가치가 10조일까요? 50조가 될까요? 50조가 되겠죠. 50조가 창출되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토지 가치는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땅값만 10조가 20조, 30조 되겠죠. 땅값만 예를 들면. 돈이 돈 번 거잖아요. 10조 질러버려 20조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합법적으로 국가가 밀어줘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땅값이 오른 거잖아요. 현대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됐죠. 근데 이런 서울을 삼성동을 대표는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서는데 지하철이 연계돼야 될까? 지하철 내에서 걸어가야 될까? 지하철 연계돼야 되죠. 지하철역을 따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인근에 여기 가깝다 하면 환성통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 공항에서 내려서 에스컬레이터가 가듯이 건물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야죠. 대리석 바닥을. 이런 지하철역 하나 만드는데 500억이 든다고 가정하자. 그 비용을 서울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법을 만든 거예요, 국회에서. 규제 완화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하겠죠. 그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개발 행위와 개발 사업에 대해서 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환성통로 확보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발사과 개발행위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현대 측에 부담시킬 수 있다고 이 말이에요.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얘기 적어놓은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D각번 읽어볼게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때는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 제한 완화는 당연히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확보 현황을 고려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즉 서울특별시장과 강남구청장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개발사업과 개발행위, 개발사업과 개발행위의 주체가 누구죠? 대우입니까? 현대입니까? 현대잖아. 그 현대의 개발사업과 개발행위에 대해서 밑줄 거예요, 지금부터.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과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때 개발사업과 개발행위의 주체가 현대그룹이죠.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르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나 그 설치 비용 전부나 일부를 현대 측에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계속 쓸 거야. 그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 비용의 부담은 건축 제한 규제 완화에 따르는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는 아니어야 된다.
규제 완화로 10조가 20조가 됐다면 10조가 남았잖아. 그 10조 토지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대책으로 하여금 해놓은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된 거예요. 국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을 다 법으로 정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려오십시오. 제일 밑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줄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따로 법률 정합니까? 이 법에서 정합니까? 이 법, 국토교육부를 정하는데 두 번째 줄 것도 줄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함. 그렇게 딱 외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 기업관에 발표하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A, B, C, D는 적용 완화입니까? 적용 배제입니까? 적용 배제 규정이야.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률 규정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의 배치 준비 줄 거예요. 주택의 배치, 주 동그라미.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할 때 부 동그라미.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규정 미 동그라미. 건축법상 공개 금지가 아니고 공개 공지입니다. 오타입니다. 공개 공지 확보에 관한 규정 밑줄 줘. 공 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주부미는 공개하는 게 원칙이죠. 주부의 아름다움은 공개합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률. 주부미는 공개하자. 주부의 아름다움은 공개하자. 그 다음에 2번 내려옵니다. 여보세요. 서울 시내에 큰 강남에 큰 업무용대 빌딩이나 모나미 집회시설이나 숙박시설, 호텔이나 앞에 가면은 미술작품 보셨습니까? 조각품. 미술작품 보셨죠?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일정한 용도 지역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요.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법 적용을 합니까? 배제합니까? 배제. 알아서 미술작품을 설치하겠지. 뭐. 법으로 강제하지 않겠다 이 말이야. 이렇게 큰 빌딩을 잘 짓는데 주차시설을 할까 안 할까? 알아서 하겠죠.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하라고 법을 적용하는 게 웃기잖아. 알겠죠? 대지의 일부를 건축하지 않고 시민들의 휴식공간, 공개공지 만들라고 강조하지 않더라도 앞에 적용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 벤치 만들고 공원 만들겠죠?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2번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다음 법률 적용을 완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스안의 A와 B는 적용 배제입니까? 적용 완화입니까? 적용 완화. 이것도 작년인가 오지 선생님 시험에 들어갔더라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미치고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에서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완화해 줍니다. 줄 거죠?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보존정에서 행위 제한을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둘 다 행위 제한이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주부민은 공개하자는 법 적용은 합니까? 배제합니까? 배제하고. 행위 제한은 배제합니까? 완화해 줍니까? 완화해 주고.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오더라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에서 행위 제한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행위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그 적용을 완화합니까? 완화 적용해 줄 수 있을 뿐이지. 배제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부미 공개는 적용하지 않고 배제하고, 그죠?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은 완화 적용 대상이 되는 거야. 구분해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에 관해서는 나이트클럽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카지노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그 규제를 완화해서 가능하도록 해줄 수도 있다, 그런 뜻이라고. 여러 가지 규제를 다 풀어주고 있죠, 보니까.
이야. 역사 문화환경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면은 각종 개발이 제한을 받거든요. 근데 그 규정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주변에 문화재가 있더라도,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있더라도 입지 규제 최소에 지정되면 규제는 그대로 합니까? 완화해 줍니까? 완화해 주는 거예요.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 자산 가치가. 이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용도구역 5개를 낱낱이 복습해 봤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4번. 2개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 행위 제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네. 바로 설명드리고 통째로 이해하면서 외워버려요. 지금부터 보게 됩니다. 제가 칠판 정리할 동안에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실컷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할 때는 집중하시고 지금 교재 읽어보세요. 2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 행위 제한 특례 규정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봐주세요. 첫 번째, 이 순서를 다 외우세요. 통째로. 몇 개의 대지죠? 한 개의 대지가 건축물입니까? 대지입니까? 대지가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고 하나의 대지가 건축물이라면 틀려요. 하나의 대지가 2개의 용도지 걸치게 된 거죠. 이제 그림도 그리지 말고 다 그렸어요 그때, 그죠? 기본 이론 할 때 다 그리잖아. 그리고 사진 찍으라 그러고 제가 다 해요. 이제 그냥 외우세요. 이해하고 외워버리세요. 네. 그림 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그림 몇 개 5월달에 처음 듣는다 그러면 그림 필요하다면 사진 찍으세요. 조금 있다가 설명 다 듣고 그냥 외워요. 그림 그려도 나중에 안 믿어. 그건 나중에 하겠다고 못 믿겠다니까. 보시고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가 지금 끝내세요. 그냥.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가 여기 준주구 지역에 700제곱미터 걸쳤어요. 준주구에 700제곱미터 걸쳤고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에 300제곱미터 걸치게 됐죠.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한 개의 대지가 2개의 용도주에 걸치면은 그중 둘 중 작은 면적이 가장 작은 면적이 얼마? 300. 이거 외워야 조문을 외워야 돼. 못 외우면은 깡이야 깡. 이 조문 자체를 외워야 된다니까. 한 개의 대지가 2개의 용도에 걸쳤을 때 둘 중 작은 면적이 335도 이하가 있으면 있죠. 있으면은 여기 집 지을 때 이 1000제곱미터 대지에 집을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뭘 정의하죠? 지금 가중 평균값을 정의하고 이건 말을 대답 못하신 분은 반복을 하니까. 그 말 못하면 답 못 찾습니다. 이 조문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안 외우고 있으면 말 못하고 답 찾을 수가 없어. 문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를 외워야 돼.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을 정의해요. 가중 평균값으로 산정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의해요. 이걸 찾는 문제가. 근데 이걸 안 외우거든. 그림 그리고 앉아있거든. 나중에 할 거로 미뤄놓고. 나중에 안 하거든, 그분은. 지금 통째로 끝내라고. 한 개의 대지가 2개의 용도지에 걸쳤을 때 둘 중 작은 면적이 335도 이하가 있으면은 여기에 집 지을 때 전체 대지 1000제곱미터의 집을 지을 때 건폐율 용적률은 뭘 정의하죠? 가중 평균값. 이 말을 이거 자체를 외워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건축을 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이 제한인지 건축 제한은 둘 중 건축 제한은 그 중이니까 2개잖아. 그 중 가장 넓은 지역. 가장 넓은 지역. 넓은 지역. 가장 넓은 지역. 둘 중 넓은 지역이 뭐죠? 준주거지역이잖아. 준주거지역 건축이 가능한 것은 1000제곱미터 대지에 전부 건축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지역이라. 이거 자체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에 가보면 제가 밑줄을, 필기 안 해도 되게 밑줄을,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 동그라미 돼 있고 기본서에 딱 이렇게 외우고 만들어주거든.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지역의 기준을 적용하는 거라. 근데 잠깐.
집중. 여기 600이 여기 400이라. 여기 600이 여기 400입니다. 그럼 둘 중 작은 면적이 335도 이하가 있어 없어? 그러면 여기 집지를 어떻게 되죠? 각각. 지금 각각이라고 대답 못 하신 분은 또 반성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각각의 각기 용도지요. 각각인가 여기 600 준주구직 600제곱미터는 준주구직에 적용이 될 근표 용적률 건축지향률을 적용받고 제1종 일반주구직 400은 1종 일반주구직의 근표 용적률 건축지향률을 각각 적용받는 거야. 아셨죠? 이게 익숙해야 돼, 조문이. 이게 낯설고 늘 더듬거리고 있으면 지 받으면 하늘이 노래지게 된다니까. 시험장에 가면은요, 아는 것도 기억이 잘 안 나죠, 그죠? 익숙해야 겨우 기억난다니까. 긴장돼가지고. 그래서 많이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생의 용도지에 걸쳤는데, 그중 일부가, 여보세요? 그중 일부가 도로변에 쭉, 도로 경계를 따라서 쭉,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이라. 일반 상업지역. 둘 중 일부, 그중 일부가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을 집에는 기준이 얼마죠? 660제곱미터 기준인 거야. 그럼 봐요. 이쪽에 일반 상업지역을 친 면적이 400제곱미터. 위쪽이 600제곱미터일 수도 있잖아. 그럼 기준은 660제곱미터 이하니까 둘 중 작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가 있죠? 그럼 똑같아. 여기 집 지을 때 건폐 용적률은 가중평균가. 건축자는 그중 가장 넓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지가 두 개의 용도 지역에 걸쳤는데 그중 일부가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일부 걸쳤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기준은 330을 뭐로 바꿔주면 됩니까? 660도 기준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오케이. 이게 누가 익숙하게 하느냐 싸움이니까 한번 겨우 이해했다가 아니고 익숙해야 된다니까. 다시 마음속으로 같이 외워버려. 통째로 외우는 거야. 이해해서 외워버리는 거야.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을 때 둘 중 작은 면적이 330도 이하가 있으면 이 대지에 집 지을 때 건폐 용적률은 가중평균가. 건축자는 그중 가장 넓은 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지향 기준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 예외 1번, 2번, 3번을 외워야 된다. 이게 목차가 떠올라야 돼, 지금. 그래서 시험 받으면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설명합니다. 집중.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성의 용도지구에 걸쳤는데, 건축물이, 이번에는 뭐라고요? 대지입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축물이.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성의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쳤는데, 건축물의 일부가 고도지구에 걸치면, 이 고도지구를 외워야 돼.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등에 걸쳤는데 건축물이 고도지구의 일부만 걸쳐버리면 특례로서 면적을 330을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고 그 대지 전부와 건축물 전부 봐요. 그 건축물 전부 하고 대지까지 고도지구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구를 적용하는 거라. 그럼 아까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여보세요? 그럼 아까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이 고도지구가 지정되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결정고시 한다 그랬죠. 그럼 이 동네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가 30m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고시가 되면은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을 때 건축물이 일부라도 고도지구에 걸리면은 그 건물 전부하고 대지까지 고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받으니까 그 이쪽에 있는 건물도 몇 미터 이하로 지어야 됩니까? 30m. 여기 대지에 새로 짓는 건물도 대지도 고도지구 제한을 받죠. 여기에 새로 짓는 건물도 고도지구 안에 30m 이하로 높이 제한을 받는다. 그 뜻이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게 통째로 외우는 거라니까.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을 때 첫 번째, 건축물이 고도지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와 대지까지 고도지구 안에 건축물에 의해서 높이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라. 이해가 됐죠? 첫 번째, 건축물이 어디에 걸치면 고도지구. 이걸 외우는 거라, 비법이. 첫 번째, 건축물이 고도지에 걸치면, 두 번째,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에 걸치면 이걸 외우는 거라. 이거 목차를 못 외우면 안 돼. 이거 외우면 비법이 그러니까. 이걸 안 외우거든, 이해하고. 그림이나 따라 그러지 안 외우거든.
다시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는데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에 걸쳤어. 대지가 방화지구에 걸친 게 뭡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축물이. 여기는 건축물이 아니고 대지.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건축물이 고도지에 걸치면은 건물 전부와 대지는 고도지구에 의해서 고도 제한을 받게 되고 그 뜻이고 건축물이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는데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에 걸치면 어디에? 방화지구. 방화지구 안팎에 걸친 거야. 걸치면은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놀라신 분은 졸았을 거야. 근데 그럼 잠깐만요. 방화지구가 뭐죠? 아까 배웠잖아. 방화지구가 뭐죠? 화재 예방. 제가 쳐다볼 때 눈 피하지 마세요. 눈을 피하면 집중 안 하고 공부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방화지구.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이 목적이잖아. 우리 건축부에서 방화지구 안에 집을 지으면 화재를 예방해야 되니까 불연재료를 씁니다. 불연재료가 뭐죠? 불에 연소되지 않는 건축 재료를 써야 되는 거라. 그리고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무슨 구조로 하죠? 견딜내, 불화자, 내와 구조로 해야 되는 거야.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구조로 하고 불연재료, 불에 연소되지 않는 건축 재료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럼 평당 건축비가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잖아. 평당 건축비는 비싸지만 화재에 대한 안전은 확보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방화지구 안팎에 걸치면 그 건물 전부를 330 면적 따지지 말고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기준에 따라서 건축해야 되니까 이 부분의 건축물도 불연재료를 쓰고 내와 구조로 해서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근데 대지에는 방화지구 기준이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여기에 새로 짓는 건물은 방화지구에 안 걸치게 되잖아. 그럼 여기는 내와 구조하고 불연재료를 써야 됩니까? 안 써도 됩니까? 알겠죠? 그럼 이 두 그림의 차이가 뭐죠? 이 두 그림의 차이가 뭐냐고. 1번하고 2번의 차이가. 그렇지. 고도지구에 건물이 걸치면 대지까지 고도지구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건물은 고도지구에 안 걸쳐도 고도 제한을 받죠. 근데 건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물 전부만 방화지구 안에 기준에 따라서 내와 구조로 하면 되고 대지는 방화지구 기준에 적용 안 되니까 여기 새로 짓는 건물은 방화지구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차이예요. 아셨죠? 오케이. 너무 좋아요. 근데 방화지구하고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사이에 방화벽으로 구획된 거야. 방화벽. 방화벽이 뭐죠?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벽. 그러면 화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벽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방화지구 안에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이 밖의 건물은 안전하죠. 안전하니까 비싸게 내와 구조나 불연재료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방화벽으로 구획되면은 밖의 건축물 부분은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너무 좋아요. 건축물이 고도지구와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이상의 용도지에 걸치면 둘 중 작은 면적이 330도 이하가 있으면 여기 집 지을 때 건폐용 용적률은 가중 평균가, 건축자는 그중 가장 넓은 용도지 길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에 걸치면 이걸 외워야 된다니까.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에 걸쳐야 되는 거야. 녹지지역에 700제곱미터, 그 밖의 용도지역, 준주거지역에 300제곱미터 걸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에 걸치면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에 걸치면 각각 330을 따집니까? 통일해서 각각입니까? 각각. 그래서 각각이니까 녹지지역 300제곱미터는 녹지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용 용적률, 건축제한 규정 그대로 적용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의 용도지역은 그 밖의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규정이 각각 적용돼요. 그래서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각각의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근데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보세요. 이번에는 잘 봐야 됩니다. 녹지지역에 걸친 면적이 300,
그 밖의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걸친 면적이 701일 수도 있죠. 이때는 각각이 아니고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각각이 원칙인데 둘 중 작은 면적이 녹지지역이고 둘 중 작은 면적이 녹지지역이고 녹지지역에 걸친 면적이 330m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둘 중 작은 면적이 원칙대로 해야 되니까 통대가 적용 안 되니까 원칙대로 330m 이하가 있으니까 여기 집주된 근평 용적률은 가중평균가. 건축자는 걸중 넓은 용도지역. 그러니까 녹지지역 300제곱미터 넓은 용도지역인 준주거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에 걸쳤을 때 둘 중 작은 면적이 녹지지역이고 녹지지역에 걸친 면적이 100평이 안 되면은 330m 이하이면은 넓은 용도지역 기준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하면 완벽한 거야. 단,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역에 걸치더라도 또 안 갔다. 즉, 건물과 대지 전부는 고도 제한을 받게 되고, 녹지지역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에 걸치더라도 또 안 갔다. 즉, 건물 전부는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기준을 적용받고, 방화지구로 구획되면 밖의 건축물 부분은 방화지구 안에 건축 제한을 받지 않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대지가 지역지구 구역에 걸친 경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 이걸 계속 연습해서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혹시 월드를 처음 오신 분은 또 그림 그리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사진 찍으세요. 사진을 찍어서 이걸 보고, 그림을 보고 계속 그 지하철 타고 오가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연습, 그림 보고 말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좋겠고, 이 자체를 외워야 돼, 통째로. 그래서 사진 찍으시는 분이 없으니까 찍은 걸로 하고 이제 지워버리고, 이제 여기 보고 이제 한 명씩 마이크 들고 제가 물어보면은 이게 대답을 외워서 말씀하세요. 이제 2줄부터 갈게요. 2줄, 그래. 처음 앉으시면 게 아니고 두 번째 줄부터 하면 되겠다. 두 번째 줄 대답을 못하면 그 옆으로 계속 이제 갑니다. 첫 번째 하시는 분이 대답을 잘 하셔야 되죠. 여보세요? 2번. 특례 1번, 특례 2번. 그렇게 돼 있었죠. 앞에 집중, 이제 밑에 눈을 밑으로 깔면 자신이 없거나 이해를 못하고 반복 안 하신 분이다라고 해서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연필을 들고 계시면은 또 마이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딱 보시고 여기 보고 해요. 같이 해보려. 별거 있나? 여기 집중해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을 걸치면 둘 중 작은 면적이 얼마? 335도 이하가 있으면은 이 대지에 집주할 때 건평 용적률은 가중평균가. 그리고 건축자는 그중 가장 넓은 지역에 적용이 될 건축장에서 적용하는 게 원칙이죠. 단, 그때 한 개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을 걸쳤는데 대지 일부가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쳤어. 그때는 기준이 얼마죠? 66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은 66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 건평 용적률은 가중평균가. 건축자는 가장 넓은 거죠. 근데 예외가 있어. 특례 1번.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건축물이 1번 어디에 걸치면은 고도지구에 걸쳐버리면은 그 건축물 전부와 대지까지 고도지구의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적용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구에 걸쳤는데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에 걸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건축물과 대지입니까? 건축물 전부입니까? 건축물 전부만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기준을 적용한다 이 말이야. 그죠? 건축물이 아닌 대지는 방화지구에 적용이 될 건축물 기준을 적용해야 안 해? 안 해. 단 방화지구 안과 밖 사이에 방화벽으로 구획되면은 밖의 건축물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 특례 3번이 뭐죠? 대지입니까? 건물입니까?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에 걸쳤을 때는 어떻게 되죠?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이 될 건평 용적률, 건축지향 기준 각각 적용하는 게 원칙이야. 단, 둘 중 작은 면적,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둘 중 작은 면적이 녹지지역이고 면적이 얼마 이하?
330도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규정을 적용할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녹지적 건축물이 고도지구를 치거나 녹지적 건축물이 방화지구를 친 경우에도 다릅니까? 또 안 같습니까? 또 안 같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많이 익숙해졌죠. 그때 가중평균 건폐율과 가중평균 용적률을 계산한 문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아무도 없어요. 30년 동안. 그 밑에 공식을 외워보니까 그거 잘 적어놨더라고. 공식 외우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이런 거 오버해가지고 공식 이거 뭐지 하고 쳐다보면 손해죠, 자기. 시험도 안 나오는데. 머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연구하시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수고하셨어요. 좀 쉬었다가 지구단위구역과 지구단위구역을 진행하겠습니다.